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한 11시쯤 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좀 차가 밀렸나 봐요. 저희도 기다리다가 생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가져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항상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른바 둘러싸고 있는 친명 그룹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아무튼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잖아요. 이 수사가 검찰의 독재다. 그리고 이제 조작이다. 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검찰이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일관된 논리예요. 근데 검찰은 아무튼 지금 백현동 저기 용지 변경된 거 4단계 이제 갑자기 올라간 거 그런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단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여전히 높습니다만 제가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공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됐어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격차가 좀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 맞다. 검찰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다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정치적 지지층 결집 이런 전 아니더라도 그런 면 때문에 그런지 여론은 조금 좁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저 부분이 뭐 다음 총선 때 분명히 엄청난 쟁점이 될 거예요. 뭐 그때까지 판단이 안 내렸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이 갈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강공, 현재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의외로 지지층들이나 또 약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라고 맡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뭐 검찰 수사는 저는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어쨌든 중간중간에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렇죠. 여론에 영향이 있을 받겠죠. 거고요. 이제 변수는 정영학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제 이른바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50억 관련된 뇌물죄에 대한 1심에서 그 관련 무죄가 나온 것을 아마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한 8분 정도의 장문의 내용을 이제 정치 일종의 그 선전선동의 계기로 좀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서 소환된 건데 생방송되는 생중계 현장에서 한 8분 정도를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도 없이 경제가 어렵다, 난방비가 급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치적인 억울함만 이야기해 와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지금 어제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오니까 아마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전원 누구나 이렇게 했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부 재판부에서 전원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야기되는 정진상, 김용혜까지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른바 김만배와 정영학 사이 또는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어제 그 판결에서 무죄로 낸 부분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그걸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재판에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곽 전 의원 아들이나 아니면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인해버리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전체에 나온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영학 녹취록이 부인됐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반길 수밖에 없는 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정진상, 김용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던 반박 논리가 뭐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이미 유동규가 다 한 것으로 돼 있다. 유동규가 혼자 다 헤쳐먹은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근거가 정영학 녹취록이었어요. 한 1300페이지 되는 걸 막 이른바 친민주당 계열의 유튜브에서 공개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방어 논리 스스로가 깨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학 녹취록과 상관없이 지금 김용과 정진상으로까지 구속이 돼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은 그 외에 다른 또 정황 증거나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녹취록 그 자체에만 의존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이었던 검찰이었던 2021년 검찰의 초기 수사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도 공소가 진행됐던 검찰은 뭐냐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른 게 무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 더 발빠르게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나온 저 정의학 녹취록에 대한 그 증거 능력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마냥 즐겨 반겨만 할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임 혐의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일단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김만배 씨의 말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저렇게 됐으니까 김만배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제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증거나 물증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진술에만 의존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도 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전원이기 네. 때문에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진술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그 진술을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의 네. 문제거든요. 네. 지금 말씀도 계속 나온 얘기가 다 누가 그렇게 증언했다, 진술했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건데 모르죠. 검찰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름의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 반드시 물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술도 일관되거나 대단히 구체적인 걸 이제 증거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진술이라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나온 거, 예. 그 논리가 조금 이상하기 전 해요. 왜 이제 그 말씀드리냐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별개다.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재판 거죠? 자체는 그거 좀 아니 물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글쎄요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돈을 줬을까라는 우리 일반의 유추는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대가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민심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55 클럽의 수사라는 게 이래 좀 난항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고 박영수 전 특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일단 뭐 정여각 녹취록 속에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이 이번에도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제 1차, 2차 검찰 소환에서 진술서만 제출하고 사실은 다 묵비권을 사실상 네.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3차 소환입니다만 나와서 그 장문에 8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입장문을 읽은 걸 보면 오늘도 아마 묵비권을 사실상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변호사 입장도 아까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미 그냥 묵비권을 해고 그다음에 2차 소환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2차 소환에서 끝날 소환인데 오히려 망신을 주려고 3차 소환을 한 거라고 지금 입장을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2차 소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미 그때 자기들 할 말을 다 했고 진술을 냈기 때문에 오늘도 할 건 없다. 네.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200페이지 넘는 장문의 신문 조서를 지금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그냥 진술서로 가름하고 입을 다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소환이 더 계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는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다들 민주당이나 이재명 네.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싸움은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이제는 판결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검찰이 묻는 것은 묵비권으로 답변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판정에서 판사가 묻는 것에도 답변을 안 하면 그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제 지리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릴지 지켜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거나 대법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을 푹푹 붕으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거꾸로 만에 하나 검찰이 기소했음에 불구하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나오면 또 검찰의 입을 정치적 타격도 크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초기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서둘러서 기소했던 대장동 일동 4명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새로 검찰 팀이 짜져서 새롭게 수사하면서 새로운 진술과 새로운 증거가 지금 확보가 돼가지고 네. 정진상, 김용까지 구속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검찰의 그런 조여오는 어떤 증거에 의한 어떤 소환과 기소와 재판에서의 유죄 다툼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대장동이 지금 오늘 출석한 관련 조사를 마치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냐 마냐 이걸로 저희가 많이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최근에는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레임은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보는 걸까요? 저는 뭐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요. 지금 구속영장을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청구 안 해도 검찰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엄청나지. 제 1야당 대표를 지금 3차례나 소환하는 건데 예. 네. 같은 혐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 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다 뭐냐. 우리 야당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증할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장 청구를 하는데 물론 대단히 조심스럽겠죠. 제 예. 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제 또 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이러면 체포동의안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고 그렇다면 영장 실시심사 할 수 없어요. 영장 청구해봐야 뭐 결국 이제 수순으로 가지만 결국 이제 기소하더라도 네.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공산이 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영장 청구는 할 것 같고 네. 기소도 하되 그러나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뭐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았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오전에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발표가 됐고 일단 당대표 후보에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이렇게 4명이 올랐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만 놓고 보면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뭐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4명을 추리는 건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뭐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네. 선두권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이준석 그 전 대표의 후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네. 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황교안 후보 역시 우리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고정 지지층을 네. 확보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심이나 당심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5%에서 7% 정도의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를 충분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합동 유세를 하면서 네. 그리고 4번의 당대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제 관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당원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유세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TV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에서 4명이 아주 열띠게 정말 대본 없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친윤, 비윤 또는 반윤 또 내지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어떤 개인의 어떤 비전 또 대통령과의 관계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개진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일정한 그 변화의 그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관건은 우리가 100%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뽑는 거긴 합니다만 네. 당심이 민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남은 이 이제 합동 유세 기간하고 TV 토론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민심의 변화를 당심이 완전히 외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민심의 변화와 당심의 어떤 결집 이 상황도 아마 우리가 지켜볼 향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의미가 있겠죠.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3위인지 뭐 모르겠어요. 순위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안 나왔죠. 예, 안 나와, 모릅니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4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아주 직설적으로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4명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간에 천하람 후보가 내세우는 건 지금 김기현이나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건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는 뭐 자신이 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전히 윤심 눈치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천하람 후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대목을 좀 주목해야 되고 또 역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성향 자체가 상당히 우쪽이잖아요. 예. 극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사연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국민의힘의 이 지금 당심이라는 게 의외로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심이 이제 작동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김기현 후보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 정도 이렇게 뭐 1, 2위 다투는 거는 거의 뭐 윤심이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알겠는데 저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전혀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잘만 아까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지만 예. 국민의힘이 잘 좀 경선을 치르면 너무 지금 윤심 경쟁으로 가는 이 부분을 예. 뭐 과도하게 역동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천하람 후보는 상당히 저기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대로 촉매제 역할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 네. 좀 거기서 이제 보고 또 하나 이준석계가 진출했다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윤 대통령하고는 각이 다른 건데 오늘 네 명이 다 진출했다는 건 완전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때 뭐 속된 말로 쫓겨났지만 예. 거치게 표현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당내에 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전당대회와 꽤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당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지역 분포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영남권과 또 비슷해진 측면이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보면 50대 이상이 물론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 30, 40 세대가 또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거든요. 결국엔 관건은 투표율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느냐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선관위에서 84만 명으로 이제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 구성, 지역별 구성이 이제 표본으로 잡혔는데요. 저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 금방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1년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을 때보다 숫자가 훨씬 늘었고 예.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영남권이 비중이 줄었고 네. 그다음에 20, 30대가 비중이 좀 늘었고 50대 이상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분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은 수도권의 비중이 늘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압니다만 예.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핵심 당원들이나 이 책임 당원들은요 대부분 영남 출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비율이 줄고 수도권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배척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이 늘었다고 했을 때도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분들은 영남 출신이 많고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네. 분들이고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자발해서 와서 입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배치되게 보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20, 30대가 늘었고 50대 이상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대적인 비중으로 보면 50, 60대 이상이 훨씬 크긴 하죠. 압도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구성의 변화를 너무 과잉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는 말을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투표율인데요. 네. 투표율이 4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3, 40% 안에서 움직이는데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만 흥행이 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정도의 한 30%, 40%대 안에서 투표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84만 명 중에서 절반 이하로 투표를 한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영남과 고령층과 정치적 고관심층, 고관여층들이 투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라는 게 전체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골고루 반영돼서 표심이 모여지지는 않는다. 표의 쏠림 현상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4만 명의 당심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여론조사 지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표에 잡히는 모집단은 1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네. 84만 명의 흐르는 당심을 정확히 캐치할 수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생방송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판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뭐 지난 정권 때 계속 진행이 돼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는 여권 쪽의 얘기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수사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었으니까 네. 지금 검찰과는 뭐 다른 건 뭐 사실 맞는 얘기고
근데 뭐 결국은 혐의가 안 나오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 권오수 전 회장 이 사람이 지금 유죄가 나왔어요. 일단 네. 집행유예긴 합니다만 유죄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공세할 수 있는 또 명분이 하나 생긴 거죠.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도 관계가 돼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세요. 지금 김건희 특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전선을 넓혀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선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1심이. 예. 굉장히 우리가 주목했던 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권이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무산될 텐데 예.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동력을 살릴 계기가 민주당으로서는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의 그 8분 동안에 좀 오래 그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수사라고 좀 하는 이것을 분위기를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게 민심이 약간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고 그 맥락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이 난 것은 유죄이긴 합니다만 네. 집행유예라는 점이 하나 눈길을 네. 띄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91명인가 92명인가 되는 단순 투자자로 한 명으로만 김건희 여사는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장 중요한 유무죄를 다투는 혐의는 주가 조작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주모자로서 참가했느냐의 문제인데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의 단순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1심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치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심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고 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2010년에 그 당시 1단계 주가 조작 당시의 상황과 본다면 뭐 검찰 이번에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그 뒤에 있는 2단계, 3단계의 주가 조작이 훨씬 더 강력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초반기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예. 상황이어서 이걸 가지고 저는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주가 조작 때 조작 시기는 이제 공소시효가 다 돼서 면소 판결이 나온 거고요. 2차 작전 시기부터 유죄가 된 건데 네. 2차 시기에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고 뭐 파일이 나오고 이러니까 민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특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그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대선 후보 때 밝혔던 그 시기와 달리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정도의 어떤 참여했던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그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계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예.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수사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특검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 공세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무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